끔찍한 서울 이야기, 인육만두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서울의 한 구석, 작은 만두집이 하나 있었다고 상상해보라. 매일같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그곳은 아주 부드럽고 깊은 맛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만두를 칭찬했고 심지어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기 속 향긋한 냄새 뒤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그 하얀 만두소 안에는 인간의 살점이 숨겨져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배우가 평범한 장사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변장의 명수, 친절한 얼굴 뒤에 소름 끼치는 잔혹함을 감춘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과 길고 긴 침묵, 그리고 숨겨진 공포가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핏빛 비극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1장, 노을 만두집. 2013년 서울의 아침, 해가 갓 떠오르자 광장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찼다.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시끄러우면서도 따뜻하고 동시에 고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북적임 한가운데 노을 만두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작은 가게가 서 있었다. 가게는 나무벽과 양철 지붕으로 된 작은 좌판에 불과했지만 찜기 뚜껑이 열릴 때마다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찼다. 뜨거운 김과 함께 밀가루 반죽과 고기, 파, 버섯소가 어우러진 향긋한 냄새가 시장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종종 걸음을 멈추고 몇 개를 포장해 가거나 길가에 서서 따끈한 만두를 바로 먹곤 했다. 많은 사람들이 놓을 만두집의 만두는 서울의 다른 만두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만두피는 부드럽고 속은 감칠맛이 돌았으며 한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는 중독성 있는 맛이 있었다. 한번 먹으면 꼭 다시 오게 돼 단골 손님들의 한결같은 평이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해 들르는 주부도 있었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 한 봉지 가득 싸가는 회사원도 있었으며 심지어 택시 기사들조차 이 만두를 맛보기 위해 기꺼이 긴 줄을 섰다. 작은 나무 좌판 뒤에는 마른 체구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늘 옅은 미소를 띠고 손님을 맞았다. 그가 바로 가게 주인인 박민준이었다. 그의 손은 능숙하게 반죽을 빚어냈고 눈은 좀처럼 다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말이 없는 편이었고 손님들이 만두 맛을 칭찬할 때나 간간히 낮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민준은 밀가루와 고기, 찜통 속에서만 맴도는 인생을 사는 소박한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수능적인 얼굴과 옅은 미소 뒤에 누구라도 알게 되면 마치 죽음의 낭떠러지에 선 듯 소름이 돋을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사람들은 노을 만두집의 맛이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나 민준의 손재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날도 손님 줄이 길게 늘어섰을 때 민준의 옅은 미소가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고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었으며 그동안 침묵으로 덮어왔던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악은 자라날 공간을 찾고 있었다. 사람들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찾아오는 노을 만두집은 사실 웃음을 비명으로 포만감을 악몽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2장, 침묵의 무게와 균열의 시작. 박민준의 하루하루는 놀라움도 쉼도 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 밀가루를 섞고 반죽이 매끈해질 때까지 치댄 후 만두소로 쓸 고기와 버섯을 다졌다. 그러고 나서 커다란 찜기에 불을 붙이고 가게 앞 작은 좌판을 정리하며 장사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일은 숙련된 동작으로 별다른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그 시간, 그의 아내 강수지는 아직 잠들어 있거나 화장을 하느라 바빴다. 수지는 화려한 옷과 새빨간 립스틱, 번쩍이는 장신구를 좋아했다. 시장에 나갈 때조차 마치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치장했다. 수진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즐긴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앞에서조차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즐겼다. 박민준, 당신은 꼭 식모살이하는 사람 같다. 인생이 고작 밀가루랑 고기뿐이라니 창피해.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다른 상인들도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쏘아붙였다. 민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반죽을 치댔고 눈은 깊이 아래를 향했다. 가게가 붐빌 때 수진이 옆 가게 과일 장수에게 추파를 던진 적도 있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일부러 손을 스치고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몇몇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고개를 젓거나 못 본 척했다. 민준은 그저 숨을 참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인내의 표시가 아니라 모든 고통이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막는 두꺼운 벽과 같았다. 민준에게 노을 만두집은 생계를 꾸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치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감옥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계속 버텼다. 아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릴 적부터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러던 2013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수지는 명령조로 새로운 소식을 던졌다. 민준 씨, 오늘 저녁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내 사촌, 최윤아 좀 데리고 와. 며칠 여기서 지낼 거야.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수진의 모든 말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었다. 그는 그 작은 명령이 잔혹한 운명의 서막이 되리라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터미널에 서 있었다. 버스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멀리서 낡은 가방을 든 한 젊은 여자가 내리는 것이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에 도시의 북적임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최윤아였다. 민준의 신발 끈이 풀려 걸음을 멈췄을 때 윤아는 말없이 다가와 쪼그려 앉아 끈을 매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 민준은 숨이 멎는 듯했다. 평생 동안 누구도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준 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진 것처럼 이상하고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가게 뒤 작은 집은 새로운 색을 띠는 듯했다. 윤아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녀는 시키지 않아도 집을 청소했고 마실 물을 준비했으며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았다. 수진이 고함을 치며 화를 내도 윤아는 늘 차분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은 아무런 동요도 없는 듯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의 수능적인 침묵과는 달랐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침묵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낱말하기 좋아하는 이웃 김아줌마가 사소한 문제로 윤아에게 거칠게 쏘아붙였다. 어이 시골뜨기 아가씨, 여기서 똑똑한 척하지 마. 여긴 서울시장이야. 윤아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잠시 후 시장 화장실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김아줌마가 온몸에 파란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흠뻑 젖어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놀랐다. 누가 그랬는지 찾아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멀리서 민준은 윤아가 비어있는 페인트 통 쪽으로 힐끗 시선을 던지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줍은 미소가 아닌 차가운 미소였다. 그때부터 민준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윤아의 부드러움에 감탄하면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녀의 어두운 면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 여자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았다. 하나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드러운 얼굴, 다른 하나는 위험한 얼굴. 한편 수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개만 숙이던 남편이 이제 윤아와 이야기할 때 가끔 미소를 짓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수진의 질투는 조롱으로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붐빌 때 수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최윤아! 여기가 네 집인 줄 아나 본데 넌 그냥 얹혀 사는 거야. 손님들은 침묵했고 가게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윤아는 고개만 숙인 채였게 미소 지을 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단히 숨겨둔 차가운 약속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아내의 분노가 두려워 아내를 막고 싶었지만 윤아가 창피당하는 것을 보자니 마음이 아팠다. 처음으로 그는 두려운 두 존재 사이에 끼인 기분을 느꼈다. 자신을 억압해온 아내와 그 부드러움 속에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긴 여자. 윤아는 조용히 계속해서 부드러운 덫을 놓았다. 아침이면 민준을 위해 빗자루를 준비해두기도 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 병나요. 라고 나지막이 말하기도 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민준에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관심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갈수록 민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그 덫이 사랑의 끈이 아니라 점점 더 단단히 조여오는 뱀의 또아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밤들, 민준은 그 또아리가 자신을 어떻게 질식시키는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3장, 독이 든 온기. 윤아가 온 후로 민준의 집은 마치 색깔이 바뀐 듯했다. 수지는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자주 화를 냈다. 마치
유나의 존재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는 늘 차분했고 얼굴은 부드러웠으며 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그것은 민준으로 하여금 두 여자의 차이를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유나는 먼저 일어나 작은 마당을 쓸고 의자를 정리한 뒤 민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이거 먼저 드세요. 그래야 덜 피곤하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에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관심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매일 아침 그 말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가끔 유나는 냅킨을 접거나 민준 옆에 서서 천천히 하세요. 그래야 만두피가 더 부드러워져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그동안 그를 그림자처럼 보이게 했던 민준의 침묵은 이제 마치 빛을 찾은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밤도 변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잠 못 이루고 부엌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유나가 차 한 잔을 들고 나타났다. 저도 잠이 안 오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둘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잠시 후 유나가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가끔은 우리가 참 닮은 것 같아요. 둘 다 지쳤잖아요. 그 말에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심장이 떨렸다. 처음에는 스치는 시선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다 함께 찻잔을 잡으려다 손이 스쳤다.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민준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천천히 그들의 관계는 은밀한 신호와 옅은 미소,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찬 짧은 대화로 발전했다. 민준에게 이 모든 것은 꿈만 같았다. 평생 모욕만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서 유나는 더 깊은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다. 만약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옆에 설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전 오빠만 고를 거예요. 그 말은 민준을 강타했다. 평생 누군가의 선택이 되어본 적 없는 그였다. 유나의 말은 그를 가치 있게 느끼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생각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수진이 없는 새로운 삶. 수진은 처음부터 유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유나를 데려온 것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집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스스로에게 독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몇 주가 지나자 수진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나를 볼 때 달라지는 민준의 시선을 알아챘다. 유나가 지나갈 때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나 유나가 말할 때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평온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수진을 모욕감에 휩싸이게 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수진은 가방을 식탁에 던지며 술 냄새 섞인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만두 몇 개나 팔았어, 박민준? 아니면 내 사촌 쳐다보느라 바빴나? 민준은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시선으로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수진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뺨을 세게 때리고 발로 차서 입술이 터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민준은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몸은 휘청였지만 눈은 여전히 똑바로 앞을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수진이만 없으면 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수진이만 떠나면 유나와 함께 살 수 있어. 유나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돕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해하기 어려운 옅은 미소와 함께 번뜩였다. 그 미소는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두려움과 매혹 사이에서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유나의 관계는 더욱 대담해졌다. 대놓고 입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숨기기에는 너무나 분명했다. 가끔 유나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오빤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민준은 두려움을 잊기에 충분했다. 수지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때로는 손님들 앞에서 때로는 둘만 있을 때 비꼬기 시작했다.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 박민준?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수진이 말할 때마다 유나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소리 없는 조롱 같았고 수진의 질투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민준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자신과 유나 사이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나가 자신의 손을 잡고 오빠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죄책감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수진에게서 해방된 새로운 삶의
환상뿐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마음속에는 악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사랑과 욕망, 증오 사이의 경계를 잃기 시작했다. 돌아갈 길은 점점 더 희미해졌고 부드러운 또아리는 더욱 단단히 조여왔다. 사장, 폭풍전야, 노을 만두집의 나날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계속해서 김을 뿜는 찜기 때문이 아니라 집안에서 점점 더 숨막히게 조여오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유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민준이 유나와 이야기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띌 때마다 그녀의 피는 들끓었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부드러운 눈빛을 유나에게서 포착할 때마다 심장이 찔리는 듯했다. 수지는 패배를 인정할 여자가 아니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집으로 데려온 사촌에게는 더더욱. 그래서 그녀는 허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고 유나의 모든 시선과 걸음을 주시했다. 그리고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녀는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을 발견했다. 수진이 부엌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곳에 민준과 유나가 가까이 앉아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숙여 민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고 그들의 손은 식탁 위에서 거의 닿을 듯했다. 수지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 숨이 막히고 몸이 굳었다. 그러다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소리쳤다. 하, 진짜였구나. 감히 내 등 뒤에서 바람을 펴? 그것도 내 사촌이랑. 민주는 화들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나는 죄책감 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옅은 미소는 수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수진은 무거운 걸음으로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녀는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고는 뺨을 한 번 더 후려쳤다. 이 쓸모없는 인간,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런데 날 배신해? 민준은 비틀거렸지만 반격하지 않았다. 눈은 텅 비었고 몸은 떨렸다. 수지는 유나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손이 사촌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내 남편을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지. 오늘 밤 당장 쫓아낼 거야. 하지만 유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수진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와 함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머지않아 이 집에는 우리 둘 중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수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 말 뒤에는 단순한 저항이 아닌 위협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컸다. 그녀는 유나를 벽으로 거칠게 밀치고는 말없이 앉아있는 민준을 다시 몰아세웠다. 꼴 좀 봐. 이게 무슨 남편이야. 싸우지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넌 그냥 인형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를 거의 덮을 만큼 울려 퍼졌다. 민준은 그저 침묵했다.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고 눈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작은 목소리들이 속삭였다. 수진이만 없으면 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수진이만 떠나면 유나와 함께 살 수 있어. 유나는 방 한구석에 서서 방금 잡혔던 머리를 정리했다. 시선은 날카로웠고 얼굴은 차가웠다. 처음으로 수지는 사촌의 눈 뒤에서 자신을 찌르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함으로 그것을 덮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수지는 손님들 앞에서든 집이 조용할 때든 민준을 모욕하는 일이 잦아졌다. 밀가루나 섞을 줄 아는 멍청한 남편, 그녀가 말했다.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못 들은 척했다. 유나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모욕당할 때마다 수진을 쳐다보았고 옅은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미소는 소리 없는 칼날처럼 천천히 상처를 냈다. 민주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었다. 자신을 억압하는 아내와 관심을 주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유나. 수진이 화를 낼 때마다 그는 유나를 보호자로 여기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얼굴이 벌개진 채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술 때문인지 쌓인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직행해 소리쳤다. 박민준,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유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날 모욕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민준은 커다란 국자를 든 채 굳어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수진이 다가와 그의 가슴을 밀쳤고 그는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입술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유나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와 수진의 등 뒤에 섰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언니.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잖아요. 오늘 밤 무언가 바뀔 거예요. 수진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돌아섰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유나의 차가운 미소가 이미 답을 주고 있었다. 민주는 그동안 침묵 속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5장 핏빛 만두소. 그날 밤 서울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는 노을 만두집의 양철 지붕을 때리며 작은 부엌을 물방울 소리와 한기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빗속에 냉기는 안에서 타오르는 격렬한 다툼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지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몸은 힘이 빠졌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다. 방구석에는 유나가 조용히 서 있었다. 눈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희미한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그 미소는 긴장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이 겁쟁이 같은 놈. 수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준을 가리키며 다시 소리쳤다. 내가 몇 년을 너를 먹여 살렸는데 고작 내 사촌이랑 바람 피우는 걸로 갚아? 민준은 돌처럼 굳어 앉아 있을 뿐이었다. 혀는 굳었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사라졌다. 유나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언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소리친다고 해서 영원히 사람들을 침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수진이 휘둥그레진 얼굴로 돌아섰다. 닥쳐, 유나야, 끼어들지 마. 그녀는 사촌을 거칠게 밀쳤다. 유나는 반걸음 물러섰다가 멈췄다. 시선은 여전히 똑바로,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수진은 여전히 욕을 퍼부었고 민주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때 유나가 말없이 몸을 숙여 부엌 식탁 뒤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채소를 썰 때 쓰던 작은 식칼이었다. 희미한 전등빛 아래 금속날이 번뜩였다. 수진은 몸이 굳었다. 피가 멎는 듯했다. 너 뭐하는 거야? 그 칼 내려놔, 유나야. 하지만 유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일 뿐이었다. 오늘 밤 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아, 수진이 뒷걸음질 쳤지만 무언가를 잡기도 전에 유나는 이미 칼을 휘둘렀다. 칼끝이 수진의 어깨에 밝혔다. 수진은 큰 비명을 질렀다. 몸이 휘청였고 피가 스며 나와 옷을 적셨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떨었다. 그는 달려가 맞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묶인 듯했다. 수진이 상처 입은 어깨를 부여잡았다. 얼굴은 고통으로 붉어졌다. 미쳤구나, 최유나. 날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유나를 밀쳐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유나는 오래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몸을 바로 세웠다. 눈이 번뜩였다.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어요, 언니. 이제 그만할 차례예요. 수지는 저항하려 식탁 위 쇠국자를 집어 휘둘렀다. 금속이 칼자루와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났다. 하지만 수진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모든 움직임이 무거웠다. 반면 유나는 오히려 더 단호해졌다. 그녀의 모든 걸음에는 차가운 확신이 가득했다. 칼이 다시 휘둘러졌고 이번에는 수진의 허리를 베었다. 첫 번째보다 약한 두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수진은 비틀거렸다. 손이 떨렸고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민주는 마침내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기어가서 유나의 손에서 칼을 뺏으려 했다. 그만해, 유나야, 이러지 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유나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아주 가까웠다. 칼끝에서는 여전히 피가 뚝뚝 떨어졌다. 민준 오빠, 이건 다 우리를 위한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언젠가 저 여자가 오빠를 죽였을 거야. 알잖아. 수지는 여전히 일어나려 애썼다. 몸이 떨렸고 바닥은 피로 젖었다. 그녀는 고통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시선 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멈춰주리라는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억압해온 수진을 증오했지만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녀를 보니 참을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다른 한편으로 유나의 시선은 너무나 강렬했다. 마치 점점 더 조여오는 뱀의 또아리처럼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졌고 천둥이 울렸다. 작은 부엌은 죽음의 고리 속에 갇힌 새 영혼으로 가득 찼다. 상처 입은 수진,
권력의 굶주린 유나,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긴 민준. 유나가 다시 한번 칼을 들어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했다. 민준 오빠, 오늘 밤 선택해야 해. 나야, 저 여자야? 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이 유나의 팔을 붙잡았다. 둘은 짧게 몸싸움을 벌였다. 몸은 땀과 피로 흠뻑 젖었다. 칼이 허공에서 번뜩였다. 금속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지는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숨이 가빴고 희미한 눈은 여전히 민준을 향해 있었다. 마치 소리 없이 말하는 듯 했다. 날 구해줘, 아니면 죽게 내버려둬. 순간 민준은 알았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6장, 비밀스러운 만두소. 다음날 아침, 서울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듯했다. 광장시장은 평소처럼 붐볐다. 상인들은 소리쳤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으며 음식 냄새가 공중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노을 만두집 안에서 민준의 세계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부엌에는 지난밤에 싸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닥은 축축했고 희미한 쇠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수지는 뒷방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숨은 가빴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몸은 굳었고 텅 빈 시선은 바닥을 꿰뚫었다. 유나는 차분하게 서서 마치 집안일을 막 끝낸 사람처럼 천천히 칼을 씻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희미했고 눈은 온화했지만 무서웠다. 민준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거의 속삭임 같았다. 우리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요.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아, 아직 살아있어. 유나야, 우리 수진이 병원에 데려가야 해. 유나가 다가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민준의 뺨을 어루만졌다. 알잖아요. 병원에 데려가도 살지 못할 거란 거. 상처가 깊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게 두는 게 나아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원하지 않았다고. 유나가 길게 숨을 내쉬고는 옅게 미소 지었다. 오빠가 혼란스러운 거 알아요. 오랫동안 고통받았잖아요. 난 그저 정리해야 할 일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믿어요.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아 단단히 눌렀다. 내가 오빠 곁에 있어요. 다음 날 밤, 수지는 정말로 마지막 숨을 거뒀다. 민준은 그녀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유나가 그녀를 자연스럽게 가게 둔 것인지 아니면 몰래 무언가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 순간부터 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준은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유나가 상황을 장악했다. 이걸 숨겨야 해요. 사람들이 알면 우리 끝장이에요. 민준이 떨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수진이를 찾을 텐데. 유나가 커다란 대야를 식탁에 놓았다. 시선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빠는 매일 만두를 빚잖아요. 우리가 오빠의 일을 통해 무언가를 숨긴다고 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몸이 굳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난 못해. 그건 미친 짓이야. 유나는 처음에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어깨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민준을 믿게 할 만큼 진정되었다. 하지만 그 후 목소리 톤은 더 차갑게 변했다. 만약 오빠가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오빠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들 거예요. 그들이 누굴 믿을까요? 늘 침묵하던 약한 남편? 아니면 내가 할 증언? 그 위협은 칼보다 더 깊이 밝혔다. 민준은 자신의 평판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믿기 쉽다는 것을 잘 알았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를 따랐다. 그는 반죽을 섞고 재료를 섞고 밀가루층으로 덮었다. 모든 동작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유나는 멈출 틈을 주지 않았다. 서둘러요, 민준 오빠. 곧 가게 문 열어야 하잖아요. 그날 노을 만두집은 여전히 영업했다. 손님들이 와서 웃으며 따뜻한 만두를 즐겼다. 맛이 더 좋아졌네요. 그들은 칭찬했다. 민준은 그저 굳은 미소를 지었다. 포장지를 건네는 손이 떨렸다. 손님들의 한 입 한 입이 그의 내면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이어지는 밤들, 유나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수면 시간을 정했고 모든 발걸음을 감시했다. 민준이 너무 오래 멍하니 있으면 유나는 속삭였다. 또 수진이 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 여자는 과거일 뿐이에요. 내가 오빠의 미래예요. 하지만 그 관심은 더 이상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다. 유나의 말은 그를 묶는
부드러운 쇠사슬 같았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민주는 유나가 의자에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때로는 수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유나는 이미 그의 옆에 와서 손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었다. 모든 탈출구를 막는 자물쇠 소리처럼 들렸다. 조금씩 민준은 저항을 멈췄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는 영혼 없이 일할 뿐이었다. 단지 반죽을 섞고 찌고 손님을 맞는 몸뚱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죄를 덮기 위해서였다. 작은 가게는 여전히 붐볐다. 사람들은 여전히 왔고 여전히 웃었다. 그들은 민준의 힘없는 미소 뒤에 묻혀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유나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그의 옆에 서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덫으로 그를 더욱 깊이 묶고 있었다. 7장 형사의 예리한 눈. 노을 만두집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손님들은 오고 갔고 어린아이들은 웃으며 따뜻한 만두를 사갔다. 다른 상인들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민준에게 매일은 끝없는 어두운 복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는 좌판 뒤에 서서 굳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한때 능숙했던 손은 이제 포장지를 건넬 때마다 떨렸다. 때때로 그의 시선은 손님들의 얼굴을 꿰뚫는 듯 텅 비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민준이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떨쳐낼 수 없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농담을 던졌다. 사장님, 만두가 점점 더 맛있어지네요. 비결이 뭐예요? 민준은 찜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미소는 굳었고 몸은 뻣뻣해졌다. 뒤에서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아주머니. 비결은 기도와 인내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가벼운 웃음소리에 손님도 따라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 말 뒤에 숨막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님이 떠나자 유나가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보세요. 다들 믿잖아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녀의 말은 달콤하게 들렸지만 민준에게는 덫이 더욱 단단히 조여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소리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민준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은 무거웠지만 감히 감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잠이 들면 악몽이 찾아왔다. 그는 수진이 방끝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젖어 있었으며 눈은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피도 비명도 없었다. 그저 민준을 질식시킬 듯한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왜 날 죽게 내버려뒀어, 민준 씨? 목소리는 희미하고 쉬었지만 분명했다. 민준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짓눌린 듯했다. 그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식은땀에 흠뻑 젖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침대 끝에는 이미 유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수진의 낡은 머리핀이 들려 있었다. 눈은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민준의 팔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될지 몰라도 민준에게는 모든 탈출구를 막는 마지막 자물쇠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일뿐만 아니라 민준의 식사와 수면까지 관리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속이 메스꺼워 식사를 거부하자 유나는 그의 턱을 붙잡고 숟가락을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강해져야 해요. 오빠가 약해지면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돼요. 한 번은 민준이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려 했을 때 열쇠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유나가 뒤에서 나타나 손에 든 열쇠를 흔들었다. 나갈 필요 없어요. 바깥 세상은 오빠를 망가뜨릴 뿐이에요. 여기 나와 함께 있어요. 민준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예전처럼 자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저 침묵하고 순응하며 영혼 없이 움직이는 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감정은 계속해서 반항했다. 손님들이 맛있게 만두를 베어 무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가게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가끔 시장의 북적임 속에서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섞인 수진의 환영을 보는 듯했다. 창백한 얼굴이 그를 쳐다보았고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민주는 눈을 감고 그 환영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을 뜨면 유나는 늘 가까이 서서 희미한 미소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계속 멍하니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예요. 한 번은 그녀가 말했다.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들이 의심하면 누가 비난받을지 알죠?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밤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주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는 수진이 정말로 자신을 괴롭히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환영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민주는 잠에서 깨어 유나가 문 근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번쩍이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다. 미소는 옅었고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오늘 밤 내가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가 도망치려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오빠는 내 거예요, 민준 오빠. 영원히. 민주는 침묵했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덫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죄수였고 그의 감옥은 노을 만두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으며 유나는 간수이자 사형 집행인이었다. 8장 의심의 씨앗. 그날 아침 노을 만두집은 평소처럼 붐볐다. 찜기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고기와 양념이 섞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손님들은 농담을 하며 차례를 기다렸다.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심지어 평소보다 더 바쁘게 보였다. 그 북적임 속에서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매일 아침 만두를 사러 들르는 것이 습관이 된 시장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이었다. 약간 구겨진 근무복 차림의 그는 가게 앞에 서서 민준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진우는 헬멧을 벗으며 인사했다. 늘 먹던 대로 고기만두 2개요. 민준은 국자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네, 2개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은 뻣뻣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직 그리 덥지 않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관찰했다. 그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얼굴을 자주 봐왔고 그날 아침 민준의 표정은 바쁜 장사꾼의 그것과는 달랐다. 유나가 부엌에서 차분한 걸음으로 나왔다. 어서 오세요, 형사님. 조금 늦어져서 죄송해요.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오히려 진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민주는 아픈 사람이라기보다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포장지를 받으며 진우는 농담을 던졌다. 박 사장님, 혹시 수진 씨가 화나서 집 나간 거 아닙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다 안에 실종 신고 들어오겠어요. 민주는 즉시 얼어붙었다. 얼굴이 굳었다. 아닙니다.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답답하다고 해서요. 그는 진우의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진우는 옅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우는 일부러 다른 시간대에 가게에 들렀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저녁에. 그는 꼼꼼하게 관찰했다. 만날 때마다 민주는 늘 불안해 보였고 동작은 뻣뻣했으며 눈은 항상 피했다. 반대로 유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목소리는 거침없었고 마치 그녀가 가게 주인인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일부러 물었다. 아주머니, 수진 씨는 보통 언제쯤 돌아오나요? 시장에서 자주 봤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네요. 유나가 작게 웃었다.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형사님. 원래 도시 생활을 답답해해서요. 시골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유나의 시선은 진우의 얼굴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마치 그 질문이 단순한 안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가늠하는 듯했다. 며칠 후 진우는 다른 정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가게 근처 이웃인 주변 일에 관심 많기로 소문난 나이든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아주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수진 씨가 정말 시골 같다고 안 믿어. 그날 밤 고함 치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거든. 그 뒤로 수진 씨는 한 번도 안 보였어. 그 증언에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음 단계로 그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수진의 전출이나 이주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형사님. 그 이름은 떠난 기록이 없습니다. 진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진우의 의심은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다시 들렀을 때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일부러 더 오래 앉아 만두를 즐기는 척하며 관찰했다. 작은 좌판에서 그는 민준의 얼굴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눈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그리고 유나가 돌아볼 때마다 그의 몸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즉시 움츠러드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유나는 가끔 민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지만 진우가 보기에는 그것이 애정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부드러운 형태의 통제였다. 진우와 민준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을 때 진우는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눈에서 그는 깊은 공포를 보았다. 마치 소리내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진우는 수첩에 짧게 메모했다. 강수진, 뚜렷한 소식 없이 사라짐. 박민준, 억압된 상태로 극심한 공포를 보임. 최유나, 지나치게 차분하고 지배적임. 이웃, 시끄러운 소리 후 갑작스러운 정적을 들음. 그는 수첩을 덮고 방천장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같은 시간 노을 만두집에서 유나는 방창가에 서 있었다. 손으로 커튼을 젖히고 텅 빈 거리를 훑어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없었다. 대신 경계심 가득한 시선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본능이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의 비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9장 어둠 속의 발걸음. 그날 밤 김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이 쓴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치 모든 글자가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물음표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의 긴장된 얼굴, 유나의 지나치게 차분한 미소, 그리고 수진의 실종에 대한 이웃들의 속삭임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좀처럼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작은 만두집 뒤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증거 없이 공식 보고서를 바로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상관은 분명 강력한 근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용히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을 택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진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가벼운 어조로 안부를 묻는 척하며 한 명씩 말을 걸었다. 한 채소 장수가 이야기했다. 수진 씨가 남편이랑 자주 싸우긴 했지. 가끔 그 소리가 우리 가게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며칠 후 한 정육점 주인이 덧붙였다. 그 여자가 나한테서 고기를 많이 주문하곤 했는데 몇 주 전부터는 항상 유나라는 아가씨가 왔어. 수진 씨는 한 번도 안 나타났고. 두 증언만으로도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기에 충분했다. 의심을 굳히기 위해 그는 근무복을 벗고 낡은 옷과 평범한 모자를 쓴 채 새로운 손님인 척했다. 사람들 틈에서 그는 더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었다. 민주는 지난달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다. 얼굴은 수척했고 유나가 돌아볼 때마다 그의 몸은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움츠러들었다. 그 변화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했다. 어느 날 오후 가게가 거의 비었을 때 진우는 부엌 쪽을 주시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그는 식탁 위의 커다란 대야와 바닥에 오래된 액체 자국처럼 보이는 희미한 갈색 얼룩을 언뜻 보았다. 잠시 후 유나가 나타나 재빨리 문을 닫았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진우는 그녀가 방금 무언가를 감췄다고 확신했다. 진우는 못 본 척했다. 그는 주문한 것을 받고 떠날 때까지 미소를 유지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물음표가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이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수진의 시골 가족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한 끝에 진우는 마침내 답을 얻었다. 한 친척이 말했다. 수진이는 한 번도 돌아온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도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어요. 만약 누가 시골에 있다고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대답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하나 더 맞추었다. 이제 진우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손에 넣었다. 이웃은 시끄러운 소리 후 정적을 들었고 상인들은 더 이상 수진을 보지 못했으며 시골 가족은 그녀의 귀향을 부인했다. 모든 단서는 한 곳, 만두집을 겸한 그 작은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는 유나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과 항상 상황을 지배하는 태도는 조금만 방심하면 비밀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는 것을 택했다. 그는 노을 만두집과 마주보는 작은 찻집에 앉아 주인과 잡담을 나누는 척하며 메모를 했다. 그는 누가 오는지, 가게가 언제 문을 열고 닫는지, 그리고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유나의 습관을 관찰했다. 특히 한 가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마다 가게가 더 일찍 문을 닫고
다음 날 아침에는 만두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진우는 중얼거리며 짧은 메모를 썼다. 저들은 부엌문 뒤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 한편 유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종종 창밖을 향했고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그녀의 직감은 날카로웠고 시선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방심하게 두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계획으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다. 시간이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체할수록 비밀은 더 깊이 묻힐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 창문에서 진우는 길 끝을 쳐다보았다. 노을 만두집 부엌불이 한밤중을 훌쩍 넘어서까지 밝게 켜져 있었다. 밖에서는 커튼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만 보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한 부부의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진우에게는 그 안에서 더 어두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10장 빗속의 그림자. 그날 밤 시장 주변의 좁은 길을 비가 흠뻑 적셨다. 노을 만두집은 저녁부터 문을 닫았지만 부엌 커튼 뒤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우는 골목 끝에 서 있었다. 몸은 비옷으로 감쌌고 헬멧은 낮게 눌렀었다. 축축하고 고요한 이 밤은 더 가까이 다가갈 절호의 기회였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멀리서 관찰하며 점점 더 분명해지는 패턴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비가 올 때마다 가게는 더 일찍 문을 닫았지만 부엌불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만두 냄새가 훨씬 더 진했다. 비 오는 밤에는 항상 무언가가 일어났고 진우는 그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질퍽한 길을 조용한 걸음으로 걸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덮어 그의 움직임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가게 근처에 도착하자 그는 벽에 바싹부터 안을 엿볼 좁은 틈을 찾았다. 얇은 커튼이 쳐진 창문을 통해 그는 민준이 의자에 앉아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포착했다. 머리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그의 몸이 텅 빈 껍데기인 것 같았다. 잠시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는 공포로 가득 찬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시선을 보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유나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그의 앞에 서자 순식간에 다시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다. 진우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들의 대화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고 단호한 유나의 목소리와 민준의 나지막한 어조만 희미하게 들렸다. 갑자기 유나가 손짓하자 민준은 뻣뻣한 동작으로 일어나 부엌 식탁으로 향했다. 밖에서 본 그 광경은 가게를 꾸리는 부부라기보다 강제로 일하는 죄수와 더 비슷했다. 진우는 다른 각도를 찾기 위해 조금 움직였다. 그때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유나가 커다란 양동이를 손에 들고 나왔다. 걸음은 빨랐지만 눈은 좌우를 살피며 아무도 보지 않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녀는 양동이의 내용물을 하수구에 쏟아부었다. 비 때문에 물살이 거셌지만 진우는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액체는 걸쭉하고 어두운 색이었으며 평범한 설거지 물과는 달랐다. 유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는 안으로 돌아가 문을 단단히 닫았다. 진우는 즉시 하수구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물살 사이로 그는 비의 흐름에 저항하며 뭉쳐있는 듯한 걸쭉한 얼룩을 보았다. 그의 손은 저절로 떨렸다. 그는 항상 증거무령으로 가지고 다니던 작은 비닐 봉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 액체 샘플을 채취했다. 막 자리를 뜨려던 순간 문이 다시 삐걱거렸다. 뒷문이 열리고 유나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진우는 재빨리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참았다. 유나는 문지방에 서 있었다. 시선은 날카롭게 어둠을 꿰뚫었다.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긴장감을 더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유나는 안으로 돌아가 문을 단단히 닫았다. 진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지만 조용한 걸음으로 그 좁은 골목을 떠났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비록 작지만 열쇠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 그는 작은 비닐봉지를 식탁에 놓고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걸쭉한 액체가 안에서 굴렀다. 색은 이상했고 냄새는 희미했지만 속을 뒤집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유나는 누구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나아간 것이다. 그리고 민주는
그는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다음 날 진우는 여전히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었다. 그는 평소처럼 만두를 사러 갔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띄었다. 유나는 상냥하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날카롭고 의심으로 가득 차서 진우는 마치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저울질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떠나려 할 때 유나가였지만 분명한 어조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붙잡았다. 가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커튼 닫는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숨겨져야 할 것을 누군가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척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말은 경고를 새기는 얇은 칼날 같았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그는 수첩에 새로운 메모를 썼다. 의심스러운 액체를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목격함. 증거용 비닐의 샘플 확보. 추가 분석 필요. 그는 수첩을 닫을 때 손이 약간 떨렸다. 이 증거는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아직 부족했지만 공식 수사로 가는 문을 열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가 창밖을 내다볼 때 멀리서 놓을 만두집 부엌 안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비를 뚫고 그의 귓가에 울려 퍼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숟가락이나 냄비가 떨어진 소리일지 몰라도 진우에게는 그 집안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11장 조여오는 진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지난밤에 비가 시장 주변의 좁은 길과 작은 하수구를 적셨다. 김진우는 집 식탁에 앉아 가게에서 가져온 걸쭉한 액체가 담긴 작은 비닐봉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마치 그것을 쥐어짜면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이 작은 물건이 장막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더 큰 문제로 끌어들일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체 없이 샘플을 오랜 지인인 박 원장에게 가져갔다. 박 원장은 경찰서 부검실이 사건으로 가득 찰 때 종종 지역 경찰을 돕던 수의사였다. 양냄새 가득한 작은 진료실에서 박 원장은 이마를 찌푸리며 비닐봉지를 받았다. 이게 뭔가, 김 형사? 그가 짧게 물었다. 시장에서 발견한 액체입니다. 진우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걸릴 거야. 완벽한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지. 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기다림은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그동안 그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시장에 가서 만두를 사고 유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나눠야 했다. 하지만 그 가게에 발을 들일 때마다 점점 더 수척해지는 민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답답해졌다. 한 번은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의 눈이 떨렸고 그의 손가락은 쟁반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너무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말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유나가 부엌에서 나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그러나 덫처럼 두드리자마자 즉시 꺼졌다. 며칠 후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도착했다. 박 원장이 한적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김 형사. 그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완벽한 장비 없이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강력한 정황상 이 액체는 인간의 생물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채소나 고기 찌꺼기가 아니야. 그 말에 진우의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거의 깨트릴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그동안 의심해왔던 비밀이 이제 실질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왔다. 만약 그가 잘못 움직인다면 사건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가슴의 떨림을 억누르려 길게 숨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진우의 발걸음은 더욱 단호해졌지만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바로 쳐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심리적 압박을 이용할 수는 있었다. 진실은 민준과 유나의 관계 속 작은 균열을 통해 끄집어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가게로 돌아갔다. 그는 만두 2개를 주문하고 문 근처 의자에 앉았다. 유나는 상냥하게 맞이했지만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다. 숨은 짧았고 어깨는 막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오르내렸다. 쟁반을 내밀 때 그의 손은 너무나 명확하게 떨렸다.
진우는 잡담하는 척하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아주머니. 시골 가족들한테 듣기로는 수진 씨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여기 사람들은 다 시골로 돌아갔다고 믿고 있는데 말이죠. 민주는 멈춰 섰다. 손에 든 쟁반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눈이 커졌다가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유나가 재빨리 돌아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미소는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게 들렸다. 아마 그분들이 오해했나 봐요. 수진이가 원래 좀 과묵해서 말없이 훌쩍 떠나곤 하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죠. 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반박하지 않고 단지 민준을 잠시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 시선만으로도 그 불쌍한 남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에 충분했다. 유나는 그 변화를 포착하고는 사실상 경고인 달콤한 동작으로 남편의 어깨를 감쌌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우는 계속해서 미묘한 게임을 했다. 그는 결코 비난하지 않았고 단지 가벼운 질문이나 짧은 논평을 던지거나 그저 침묵하며 민준을 평소보다 더 오래 쳐다볼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점점 더 약해졌고 유나는 통제를 더욱 단단히 했다. 때로는 그녀가 웃었고 때로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항상 진우를 향해 마치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는 듯 훑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이 거의 비었을 때 진우는 더 늦게 찾아왔다. 그는 민준이 가게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의 숨은 가빴고 손에 든 열쇠는 떨렸다. 진우가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속삭였다. 내가 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만약 얘기하고 싶으면 시장 앞 찻집으로 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난 당신 편이다. 민준은 깜짝 놀랐다. 그의 손가락이 열쇠 위에서 멈췄다. 눈이 떨렸고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서둘러 열쇠를 돌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몇 걸음 물러나 담배에 불을 붙이는 척했다. 유나가 문가에 나타났다. 시선은 날카로웠고 미소는 희미했다. 김 형사님, 참 부지런하시네요. 가끔은 정말 만두 때문에 매일 여기 다시 오시는 건지 궁금해져요. 그녀의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숨겨진 비난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였기에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그 경고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유나는 그의 심리 게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진우는 새로운 메모를 썼다. 액체에서 인간 요소 포함 확인됨. 공식 검사는 아니지만 민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여전히 공포에 묶여 있음. 유나, 더욱 의심하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이 길은 위험하지만 진실은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 그가 수첩을 닫았을 때 다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양철 지붕을 두드렸다. 멀리서 그 가게 쪽에서 무거운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엌에서 냄비를 옮기는 소리일지 몰라도 진우에게는 그것이 어두운 신호, 따뜻한 만두 향기 뒤에 비극이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임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12장, 무너지는 벽. 그 후의 나날은 민준에게 끝없는 악몽이었다. 눈을 감으려 할 때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나타나 텅 빈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했다. 때로는 왜 날 가게 내버려뒀어? 민준 씨? 라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벌떡 일어났다. 아침이 되면 그의 눈은 퀭했고 목소리는 쉬었으며 걸음은 등에 돌을 짊어진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유나는 그 약점을 날카롭게 읽었다. 그녀는 족쇄를 느슨하게 하기는커녕 더욱 세게 조였다. 이제는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민준이 누구와 인사할 수 있는지, 심지어 언제 계산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지까지 거의 모든 사소한 것을 그녀가 통제했다. 유나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용기를 내어 속삭였다. 잠깐만 밖에 나가고 싶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유나가 재빨리 돌아보았다. 눈이 번뜩였다. 무엇 때문에? 밖에는 오빠를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수진이는 오빠를 선택한 적도 없잖아. 하지만 난 오빠를 선택했어. 아무도 없을 때 오빠 곁에 서 있었던 건 나야. 절대로 잊지 마. 그 말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세게 민준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말랐고 마음은 울부짖었다. 그는 저항하는 것이 덫을 더욱 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때 진짜라고 믿었던 사랑은 이제 족쇄로 변했다.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유나의 달콤한 미소는 채찍을 가리는 가면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부엌에 오래 서 있을 수 없었다. 몸이 휘청였고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유나가 재빨리 그의 손목을 붙잡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 멈추지 마. 우리가 만드는 만두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묻어둘 보증수표야. 오빠가 멈추면 모든 게 드러나게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야. 민주는 손목의 쓰라림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의 삶은 이제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수진의 환영으로 채워진 날들의 집합에 불과했다. 김진우는 그의 작은 발걸음으로 그 부담을 계속해서 더했다. 그가 가게에서 던지는 가벼운 질문들은 민준의 내면에 있는 약한 벽을 때리는 망치처럼 들렸다. 그의 시선은 말없이도 나는 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것만으로도 민준은 숨기려 했었지만 떨 수밖에 없었다. 다시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민준은 뒷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부엌 구석에 어찌 된 일인지 아직 남아있던 수진의 머리핀이 들려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려 그 작은 물건을 적셨다. 그는 그 어두운 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 밤을 떠올렸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잊을 수도 없는 그 밤. 그때부터 그는 다시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적이 없었다. 유나가 들어왔다. 걸음은 차분했지만 눈은 즉시 민준의 손에 들린 머리핀을 포착했다. 그녀가 다가와 그 물건을 빼앗았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더 날카로운 어조로 덧붙였다. 그 여자는 오빠를 선택한 적 없어. 여기 있는 건 나야. 오빠를 지키는 건 나라고. 나뿐이야. 기억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숨소리가 짧았다. 그는 반박하는 것이 폭풍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나는 그 머리핀을 잠긴 서랍 속에 넣어 마치 남은 기억의 흔적들을 단단히 봉인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거의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유나는 여전히 그에게 손님을 맞으라고 강요했다. 문 근처 의자에서 김진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몇 번이나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잠깐 민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안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있었다. 고통을 읽는데 익숙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간청이었다. 김진우는 커피잔을 더 세게 쥐었다. 그는 시간이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더 지체한다면 민주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진실도 함께 묻힐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성급한 모든 발걸음이 유나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를 눈치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늦기 전에 들어갈 길을 찾아야 한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유나는 오랫동안 앉아 민준을 쳐다보았다. 뭔가 변했다는 거 알아. 그녀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오빠는 불안해하고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어. 기억해 민준 오빠. 나 없이는 오빠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나와 함께 있어야 버틸 수 있어. 그걸 잊으려고 하지 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 말은 모든 탈출구를 막았다. 그의 삶은 이제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일 뿐이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작은 부엌에서는 만두의 따뜻한 향기와 섞인 코를 찌르는 희미한 비린내가 풍겨나왔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음식 냄새였겠지만 민준에게는 모든 숨결이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비밀에 묶여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13장 균열의 신호. 그날 아침 서울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소리쳤고 생선, 채소, 향신료 냄새가 하나로 뒤섞였다. 그 북적임 속에서 김진우는 노을 만두집 맞은편 작은 가게에 서서 담배를 사는 척했다. 그의 눈은 힘겹게 찜통을 들어올리는 야위고 비틀거리는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진우는 오늘 더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지금까지 그는 시선과 모호한 질문으로만 압박했지만 민준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가 즉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남자는 무너질 것이고 비밀도 함께 가라앉을 것이다. 점심 무렵 가게가 한산해졌다. 진우는 평소처럼 들어가 만두 2개를 주문했다. 유나는 부엌에서 바빴고 민준은 좌판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이 쟁반을 놓을 때 진우가 잠시 그의 손을 붙잡았다. 목소리는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준 씨, 내가 도울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덫에 걸린 거 알아. 민준은 놀랐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움직였다. 그의 입에서 끊어진 속삭임이 나왔다. 나는 그녀가 하지만 그 말이 분명해지기도 전에
부엌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아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미소는 없었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김 형사님,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녀는 억양 없이 평탄한 어조로 말했다. 하도 그래서 남편이 서빙하다가 벌벌 떨잖아요. 재밌죠?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시선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민준의 얼굴에 밝혀 있었다. 진우는 숨을 참고 옅게 미소 지었다. 그는 위험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이 들끓었지만 즉시 가게를 떠났다. 민준이 거의 말할 뻔했어. 그건 균열이 정말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날 밤 진우는 시장 맞은편 찻집에서 기다렸다. 이슬비가 내려 길을 미끄럽고 희미한 가로등 아래 번들거리게 만들었다. 거의 밤 10시가 되었을 때 가게 뒷문이 살짝 열렸다. 민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몸은 굳었고 눈은 불안하게 좌우를 살폈다. 진우가 재빨리 다가가 속삭였다. 민준 씨, 들어. 수진 씨는 시골에 간 적 없어. 당신이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 없다는 거 알아. 민준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문을 닫지 않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숨은 가빴고 손은 문틀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나는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끊어졌다가 가라앉았다. 안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공황에 빠져 진우의 손을 놓고 서둘러 문을 닫았다. 안에서 윤아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의심 가득하게 들렸다. 민준 오빠, 누구랑 얘기했어요? 진우는 재빨리 골목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비록 절반뿐이었지만 그 덫에서 거의 벗어날 뻔했다. 다음 날 가게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훨씬 더 긴장되었다. 민준은 창백해 보였고 손님을 맞을 때 손가락이 떨렸다. 이번에 진우가 그를 쳐다보자 민준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닦는 척하며 희미하게 발자를 그렸다가 재빨리 지웠다. 진우는 그것이 도와주세요의 첫 글자라는 것을 이해했다. 윤아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 앞에 쟁반을 약간 세게 놓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김 형사님, 질리지도 않으시네요. 가끔은 형사님이 만두 때문에만 여기 오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진우는 반응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옅게 미소 짓고 돈을 내고 떠났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싸움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윤아는 모든 세부 사항을 더욱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썼다. 민준이 말을 걸려고 시도했다. 그는 민자를 썼다. 그건 도와달라는 뜻일 것이다. 나는 즉시 그를 윤아에게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일 윤아를 잠시 밖으로 유인해 볼 것이다. 그것이 민준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게 쪽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이어 밤바람을 타고 코를 찌르는 탄 냄새가 풍겨왔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냄비가 미끄러진 소리였겠지만 진우에게는 시간이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으며 그 덫이 점점 더 커지는 균열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처럼 들렸다. 14장 무너진 침묵. 그날 아침 서울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고 상인들의 목소리와 생선 비린내가 놓을 만두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만두 향기와 뒤섞였다. 하지만 그 분주함 뒤에서 김진우는 오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젯밤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잠시라도 그를 윤아에게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는 것.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정오 무렵 한 밀가루 공급업자가 커다란 포대를 가게로 가져왔다. 윤아는 물건을 확인하러 나갔고 민준은 좌판 뒤에 홀로 남았다. 그 순간을 기다리던 진우는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 만두 2개요. 그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었다. 그가 그것을 탁자에 놓을 때 진우가 재빨리 속삭였다. 지금이야, 민준 씨. 말해야 해. 당신이 갇혀있는 거 알아. 민준이 몸을 떨었다. 눈은 젖었고 입술은 떨렸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의 속삭임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진이는 이미 문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윤아가 공급업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민준은 즉시 입을 다물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은 주먹을 쥐었다. 진우는 거스름돈을 정리하는 척하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윤아가 둘을 쳐다보았다.
눈썹이 약간 치켜 올라갔다. 김 형사님,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희미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자기 집보다 여기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진우가 옅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가 만든 만두가 정말 맛있어서요. 놓치기 아깝죠. 그는 재빨리 돈을 내고 자리를 떴다. 마음속으로는 그 순간이 다시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억눌렀지만 하지만 민준의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수진이는 이미 그 끊어진 말은 어둠 속을 살짝 드러내는 조금 열린 문과 같았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맞은편 찻집에서 다시 기다렸다. 그는 낮의 일을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그는 유나가 더욱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 또한 파국의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였다. 밤이 깊어지자 비가 세차게 내렸다. 구시경 진우는 유나가 우산을 들고 앞문으로 나와 시장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떨어진 재료를 사러 가거나 다른 볼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기다리던 틈이었다. 진우는 즉시 가게 뒷문으로 달려가 가볍게 노크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퀭한 눈은 진우를 보자 커졌다. 그 여자가 나갔소. 진우가 속삭였다. 어서 돌아오기 전에 말해야 해. 민준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몸이 떨렸다. 나는 더 이상 이걸 품고 있을 수 없어요. 수진이는 죽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유나의 우산이 번쩍였다. 공황에 빠진 민준이 자신의 입을 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세요. 그가 씩씩거렸다. 그 여자가 당신을 여기서 보면 다 끝장이에요. 진우가 잠시 그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가 다시 오겠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민준 씨.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어둠 속으로 물러나 유나가 도착하기 전에 몸을 숨겼다. 시장 구석에서 그는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작은 창문을 통해 그는 유나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비에 젖었고 눈은 날카롭게 방을 훑었다. 민준은 마치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좌판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진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침내 그동안 기다려왔던 핵심 단어를 들었다. 수지는 정말로 죽었고 비록 민준이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비난의 화살은 유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첩에 썼다. 민준이 마침내 자백했다. 비록 중간에 끊겼지만 강수진은 죽었다. 최유나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녀가 모든 문을 단단히 닫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닫았다. 멀리서 가게에서 찜통이 터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만두의 따뜻한 향기와 탄 냄새가 섞여 밤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다른 사람에게는 빵이 다 익었다는 신호였겠지만 진우에게는 어두운 비밀이 점점 더 끌어올라 거의 표면으로 넘치기 직전이라는 신호였다. 15장 노을이지다. 그날 밤 비는 세차게 내리며 김진우가 다른 두 경찰 동료와 함께 놓을 만두집으로 다가가는 발소리를 덮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민준의 끊어진 자백은 행동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부엌 창문 틈으로 불빛이 깜빡였다. 유나의 그림자가 식탁에서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민준은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진우가 신호를 보내자 뒷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경찰이다. 그가 우렁차게 외쳤다. 유나가 돌아보았다.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지만 이내 소름 끼치는 옅은 미소로 바뀌었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손에는 젖은 부엌 칼이 번뜩였다. 민준이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유나야.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우는 총을 겨누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칼 내려놔. 모든 건 끝났어. 하지만 유나는 오히려 작게 웃었다. 끝나다니요? 아니에요, 형사님. 모든 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나 없이는 민준 오빠는 그냥 텅 빈 그림자일 뿐이에요. 당신들은 이해 못해. 그녀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눈은 불꽃으로 가득 차 번뜩였다. 그 긴장된 순간 민준이 갑자기 남은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움직였다. 그는 유나의 손을 붙잡고 칼을 뺏으려 했다.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경찰들이 즉시 달려들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소리치는 유나를 제압했다. 놔! 그는 내 거야. 그는 나만의 것이라고.
유나의 목소리는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잠그기 전까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였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진우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안전합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수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난 그걸 내버려 뒀어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갈라졌다. 진우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쥐었다. 당신은 침묵했지만 결국 저항하기로 선택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이제부터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할 테니. 에필로그. 며칠 후 최윤아의 체포 소식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상냥한 만두집 여주인이 그런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법정에서 윤아는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 차가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전 그저 제 것이었어야 할 것을 가졌을 뿐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판결이 내려졌다. 무거운 형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준 역시 재판에 서야 했다. 비록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건을 은폐하고 모든 것을 방관한 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판사는 그가 수년간 심리적 압박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가 받은 형량은 가벼웠지만 속죄의 길을 걷기에는 충분했다. 교도소 안에서 민주는 다시 만두를 빚었다. 이번에는 고기 없이 팥과 참깨 가루만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속죄의 만두라고 불렀다. 찜기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마치 지울 수 없지만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과거를 다시 보는 듯했다. 김진우는 가끔 면회를 와서 바깥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는 민준의 상처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폐허가 된 삶 속에서도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노을 만두집의 이야기는 마침내 피와 눈물, 그리고 그 작은 시장의 기억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비린내와 함께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이 태어났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며 악을 방관하는 것은 악마가 자라날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 김진우는 어느 날 오후 비에 젖은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것이 미친 사람, 손에 들린 칼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저항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의 기나긴 침묵이다.